사랑하는 사람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년 첫 번째 행부터 봅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늘이 없는, 이때 그늘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 의미가 있겠네요. 자, 삶에서 시련이나 아픔을 겪는 것을 그늘이라는 시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늘이 없는, 즉 시련이나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단정적인 어조가 되겠습니다. 단정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딱 잘라서 칼같이 딱 또 끊어서 명쾌하게 말할 때 단정적 어조라고 하죠. 자,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냐면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 두 번째 그늘, 사랑하지 않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일행은 그늘이 없는 시련이나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자,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 밑에 잘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이라는 의미는 시련이나 아픔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사람, 시련이나 아픔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을 사랑하진 않는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습니까? 시련이나 아픔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떤 재벌 총수도 어떤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들도 시련과 아픔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인생에서 그늘은 아프지만 필연적 과정이죠. 필연이나 필수입니다. 그늘. 필연이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늘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자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즉 시련이나 아픔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역시 머무 않는다,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고 3행까지 보면 그 대신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대신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 나는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자, 앞에 두 개는 부정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요. 뭐뭐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 여기는 이제 긍정 표현이 나오네요. 자, 반복되니까 운율이 형성이 되겠고요. 자, 비슷한 또 부정표현, 뭐뭐 않는다라고 하는, 뭐뭐 않는다라는 부정표현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나는 뭐뭐한 사람을 뭐뭐한다 라고 하는 유사한 문장 구조. 자, 문장 구조의 반복이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역시 운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율의 요소가 여기 두 가지가 확인되고 있네요. 첫 번째로는 부정표현, 뭐뭐 않느냐는 부정표현이 반복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나는 뭐뭐한 사람을 뭐뭐한다라고 하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역시 운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운율의 내용을 이루는 두 가지의 반복 요소를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늘이라는 말의 시어의 의미를 기억하면 되겠고, 그럼 그늘이 없는 애, 그늘은 시련과 아픔이죠. 그늘이 된, 자, 여기에서 그늘이 된, 자, 이 부분의 의미는 어떤 뜻인가요? 자, 여기 일행의 그늘과 이 삼행의 그늘의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행의 그늘의 의미는 시련과 아픔이고요. 삼행의 그늘의 의미는 자, 이때는 그늘이 된 다른 사람의 시련과 아픔을 보듬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삼행의 그늘은 플러스 의미가 되겠죠. 자, 일행의 그늘은 마이너스 의미가 되겠고, 같은 단어이지만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고 필기를 해둬야 하겠습니다. 자,
앞에 건 마이너스, 뒤에 건 플러스라는 점을 기억해 두고요. 그늘이 되네, 그늘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시련을 보듬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해 두면 되겠고요. 자,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부시다. 자, 햇빛은, 자, 그늘은 당연히 마이너스 의미가 되겠고, 햇빛은 플러스가 되겠는데, 자, 삶의 기쁨이나 행복도, 자, 이게 이제 단어가 대조가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대조가 되겠고, 이때 햇빛은 의미를 좀 정리해 본다면, 삶의 기쁨이나 행복 같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삶의 기쁨이나 행복도 여러분들 시련이나 아픔이 없고 맨날 기쁨만 있다면 그게 소중한 줄 모르죠. 맨날 아이스크림만 먹어봐요. 밥 먹듯이. 그럼 아이스크림 맛있는 줄 알 수가 없죠. 금방 질려 버리겠죠. 시련과 아픔이라는 그늘의 의미.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대조가 되겠고요. 자,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기쁨과 행복도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그만큼 값지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징적인 시어들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점. 자, 그렇게 메모해 두고요. 자, 그 다음 행 봅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빛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실제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알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아름답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쓴 의문문이죠. 자,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법을 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서리법이라고 하네요. 여기 적혀 있기도 합니다. 자, 1년이 이렇게 끝나서 햇빛, 즉 삶의 기쁨과 행복을 더욱더 가치 있게 해주는 존재인 시련과 아픔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연 가볼게요.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 자, 2연의 눈물도 1년의 그늘과 유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눈물은 슬픔이나 고통이죠. 저는 그런 사람,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똑같이 부정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요. 또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즉, 슬픔이나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자, 1년의 구조와 유사하게 눈물이 된, 자, 이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하는데 긍정 표현이죠.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눈물의 의미도 일행과 삼행에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일행의 눈물과 삼행의 눈물의 의미의 차이는, 자, 일행의 눈물의 의미는 당연히 마이너스 의미, 다시 말하면 슬픔과 고통의 의미가 있겠고요. 삼행의 눈물은 당연히 플러스 의미고요. 자, 이건 다른 이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기쁨도 당연히 행복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겠죠. 사랑도 눈물 없이 어떻게 사랑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서리법이 되겠네요. 자, 서리법을 사용해서 사랑의 의미를 부각시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 자, 나무 그늘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준다. 눈물을 닦아준다는 게 삶의 고통이나 슬픔을 위로해 준다는 의미가 당연히 있겠지요. 너무나 쉬운 표현이네요. 자, 남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내면의 여유가 있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 사람의 모습은, 자, 성숙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물론 항상 성숙하고 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남의 고통을 위로해 준다. 남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람의 모습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움인가? 라고 해서 역시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지만 질문이 목적이 아니고 강조가 목적인 거죠. 자, 1, 2연이 이렇게 비슷한 형식을 패턴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핵심 강의 정리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상징적인 시어, 그늘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그 다음에 눈물이라든지 상징적인 시어가 쓰이고 있고요. 자, 그것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대조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연민하자, 이런 얘기고요. 상징, 그리고 주제, 유상 문장 구조의 반복, 자, 운율의 형성, 자, 부정 표현의 반복도 아까 들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 속에. 그 다음 3번에 별표하겠습니다. 시어의 의미를, 자, 이중적 시어. 자, 이중적인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 이중적인 게 어떤 시어들이 있습니까? 1년의 그늘의 의미가 두 가지였고요. 긍정과 부정. 2년의 눈물의 의미도 역시 긍정과 부정 두 가지였죠. 자, 부정과 긍정 두 가지, 부정과 긍정 두 가지. 자, 이거를 이중적 시어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 추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4번 동그라미라고 필기를 추가하세요. 자, 아름다운가? 어디 있는가? 이게 묻고 있는 문장 뭐라고 하죠? 서리법이 사용됐고요. 다섯 번째, 아까 나왔지만 부정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 여섯 번째 추가 역습니다. 자, 시적 대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이 뭐에서 멸로 변화했습니까? 그늘이 없는, 그늘에서, 자, 눈물로 바뀌었죠. 1년과 2년에서 시적 대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시상 전개 방식의 특징으로 기억을 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이거 정리가 끝났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습서에는 한 번 더 핵심 강의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걸 뭐 굳이 정리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다 이미 했기 때문에요. 그늘과 햇빛이 대조가 되고, 자, 눈물과 기쁨이 대조가 되고,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맥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별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 작품을 이해할 때에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 시를 이해할 때 작가의 측면에서, 독자의 측면에서, 사회 문화의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각기 다른 시각에서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작가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이해할 때, 자, 작가는 어때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이를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기가 아파봐, 자기가 슬퍼하지, 자기가 슬픔을 경험한 사람인 경우에 다른 이의 슬픔과 고통에도 공감할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한다. 전하고자의 현관펜 표시. 전하고자. 누굽니까? 누가? 작가가 하는 거죠. 자, 전하고자 이런 표현이 써 있으면 작가 맥락이고요. 자, 독자 맥락에서 보면 또 어떻습니까? 자, 화자가 이 시를 읽고, 독자가 이 시를 읽고, 그늘과 눈물이 아프고 괴로운 건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내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네?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 자, 깨달았다 현관펜을 거볼게요. 이 단어는 독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독자가 깨닫고 작가는 전하고자 하고, 자, 이런 단어의 쓰임을 주목해서 밑줄을 거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회 문화적 맥락은요, 이 시를 사회, 시대 역사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자, 이 사회가 고통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자. 그런 사회가 되어, 자, 이런 사회나 시대 맥락에서 바라보는 걸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12쪽에 자습서 보게 되면, 자, 그늘과 눈물의 의미가, 자, 이중적 시어가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걸 한 번 더 정리한 거네요. 그늘이 된, 눈물이 되네. 그늘과 눈물은 동종과 이의 플러스 의미. 그늘이 없는,
자, 없는의 그늘과 없는의 눈물은 부정적 의미를 지녀서 이게 이중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자, 슬픔, 고난을 겪고 그것을 이겨내봐야 된다. 슬픔과 고난을 겪고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그래야지만 참된 행복을 깨달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상 특징, 설리, 유사한 문장 구조, 통일감과 운율, 그 다음에 되도록 시어, 다음에 나왔던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인은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말자. 잘 이해하고 이겨내보자. 자, 고통을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삶의 행복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작가 인터뷰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혹시 문제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자, 뒤로 쭉 넘어가서 14쪽, 1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15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대중가요 가사입니다. 유나라는 가수가 있죠.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조금 알려진 그 곡의 가사가 실려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잠깐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기 사라진 별의 아스라의 하얀 빛. 자, 이 사라진 별의 아스라이, 가물가물, 이란 뜻이죠. 좀 별이 떠 있다가, 이러면 하늘에 별이 이렇게 떠 있다가요. 이 별이 희미해집니다. 별이 지워지는 거예요. 별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스라이 사라진 빛이란 별빛을, 사라지는 별빛을, 가물가물, 사라지는 별빛을 표현한 거고요. 자, 그것을 한동안은 꺼내볼 수 없을 거야. 자, 한동안 꺼내볼 수 없다? 사라진 별의 하얀 빛. 자, 이거는 사랑했던 기억이죠. 누군가의 사랑했던 기억입니다. 자, 기억이 가물가물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겠죠.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라지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남아있기 때문에. 자,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 자, 반짝인 시간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행복했던 과거를 가리키죠. 자, 플러스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씩 옅어져 간다. 자, 기억이 사라지는 것, 시간이나 기억이 옅어진다는 표현은, 자, 기억이라는 추상적인 정서가 옅어진다는 시각적 이미지로 구체화된 표현이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추상의 구체화라고 하죠. 자, 기억해 두고요. 추상의 구체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희미해지지만 너와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다. 그쵸? 기억이 마음속에 살아 숨쉬겠죠. 자, 그러나, 자, 헤어진 겁니다. 사라진 별이니까, 자, 이제 화자는 현재 이별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했지만 헤어졌습니다. 아팠지만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그런 이별이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는 보통 장소를 가리키는데, 자, 여기는 주어입니다. 여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 모퉁이다. 자,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는 이별이란 장소가 되겠네요. 이별을 장소라고, 이별을 공간적 이미지로 이별을 공간화했습니다. 여기 헤어진 장소, 헤어진 곳. 자, 여기 즉 헤어짐,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 모퉁이다. 자, 사건의 지평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경계 지점입니다. 자, 새로운 시작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뭡니까? 이별이
이별이 되어서 한편 아픔이 있고 그 기억이 조금씩 잊혀져 가지만 뭐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만남이 당장 없어도 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이 이별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보통 이별은 마이너스인데 이걸 플러스로 바꿔냈어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낸다. 자, 이걸 우리가 역설적 발상,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역설입니다. 이별은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 사귀면 돼.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야. 자, 역설법이 쓰이고 있고요.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익숙함. 자, 사랑했던 기억이죠. 사랑했던 기억. 카톡을 열 때마다 그 친구가 기억이 나고 또 갤러리 사진첩을 열 때마다 그 친구가 찍은 사진이 아직 들어있습니다. 그 사랑함의 익숙함, 사랑의 익숙함. 그러나 이별이 이루어지고 이미 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 익숙함의 진심을 속이지 말자. 익숙함에 빠져 있지 말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자.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네요. 말자는 부정문인데 일종의 자기에 대한 다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그리워할 거야. 자, 추억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움도 부정하진 않아요. 그리움도 갖고 있고 추억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긍정합니다. 그리움도 긍정해요. 추억도 긍정해요. 자, 그러나 거기에만 빠져있지 말고, 자, 고마웠다고 인사합니다. 고마웠어요. 자, 이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넘어. 자, 이제 지금부터는 사건의 지평선 넘어, 사건의 지평선은 경계를 가리키고요. 그것이 이별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건, 이제 이 넘어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나가 작사한 이 이제 가수인데 작사 작곡 뭐 작곡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잘 쓰네요. 완전 완벽한 시의 수준은 아니지만 시에 근접한 정도의 작사 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별의 아픔에 빠져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 정리가 있죠. 대중가요 가사가 되겠고요. 서정적이나 역설적 표현이 쓰였죠. 이별이 새로운 시작의 경계 지점이다. 역설적 사고. 천체 물리학의 개념을 활용했다. 자,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여행, 시간과 공간에서 시간여행에 나온 천체 물리학 개념이죠. 자, 이걸 천체 물리학, 과학의 개념을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황진이의 동짓달, 유명한 시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다 한 번쯤 고1 예비 때 이걸 공부했을 것 같은데요. 자, 시조 갈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돼요. 시조는, 자, 조선시대에, 자,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생겨났죠. 고려에 생겨나서 조선시대에 많이, 전성기를 거쳐가서 많이 쓰여지고 불려지고 했죠. 전성기를 거쳤습니다. 두 번째, 자, 이 시조는 형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기억 다 하고 있죠? 3사조 혹은 4사조라고 글자 수가 그 다음에 음보는 사음보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자, 이런 3,4,4조의 사음보 운율을 갖고 있는데요. 이 운율은 외형률이 되겠습니다. 외제율이라고 하죠. 겉으로 드러나 있죠. 외형률. 내제율이 아니라
외역률, 외제율의 운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 틀의 형식에 맞추어서 시조를 전개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갈래상의 특징을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초중 종장의, 자, 3장,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형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장 첫음보, 종장 첫음보는 삼음절로 고정이 되어 있죠. 삼음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갈래 특징을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자, 초장을 보겠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 동짓달은 음력 12월 달입니다. 자, 그때는 하루, 1년 중에 밤의 길이가 밤이 가장 긴 날이죠. 자, 이거는 님이 부재한 부정적 시간입니다. 자, 이 시를 보면 이미 이제 이별을 한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잠깐 밖에 나갔는데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미 부재한 상황입니다. 자, 기나긴 밤은 부정적 시간이고 그리움의 시간이고 외로움의 시간입니다. 자, 그 시간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대상이죠. 자, 추상적인 대상입니다. 이 시간을 한 중간을 표현해요. 여러분들, 시간에 무슨 허리가 있습니까? 허리를 표현한다고 하는 거는, 자, 구체적 이미지로 표현한 거죠.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 추상의 구체화. 자, 정리해보면 추상의 구체화 표현 수법이 쓰였습니다. 자, 글자 수 한번 세면 동짓달은 3이고요. 기나긴 밤을 5가 글자 수가 약간 늘어났네요. 한어리를 4, 배어내어 4에서 3, 4, 3, 4의 기본 초장 글자 수가 대략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3, 4조가 운율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 허리를 베어내서 어디에 둡니까? 춘풍. 자, 지금 시간은 현재 겨울인데, 자, 춘풍. 봄바람처럼 따뜻한 일종의 비유가 쓰인 거네요. 자, 화자 황진이는 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그리움의 마음을 중간을 잘라내어서, 허리를 잘라내서 따뜻한 이불, 춘풍 이불 아래, 자, 이불 아래 서리서리. 자, 서리서리는 부사어네요. 부사어인데 음성상징어죠. 의태어가 되겠고요. 의태어 글자 잘 안 보이네요. 의태어가 되겠고, 자, 우리 고유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말의 묘미를 살 수가 있고요. 서리서리의 뜻은 뭐냐면 둥그랗게 포개어 이렇게 똘똘똘똘 감아 놓은 거를 서리서리라고 하죠. 자, 춘풍 글자 수가 2가 되겠고, 자,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역시 3434 글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됐는데 아무튼 글자 수가 지켜지고 있고요. 자, 어로님 오신 날 밤. 자, 어로는 여기서 정든님이란 뜻이고요. 뜻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님이 오신 날 밤 긍정적 의미네요. 님이 함께하는 시간 플러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장의 어로님 오신 날 밤은 동짓달 기나긴 밤과 대조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대조가 됐고요. 따뜻함 마이너스와 그다음에 플러스의 대조가 있고, 자, 역시 오신 날 밤이 되면 구비구비. 자, 구비구비 길게 여러 구비로 길게 펼친다는 뜻입니다. 펴리라. 자, 글자 수가 보면 어로님 3, 오신 날 밤이어든 7, 구비구비 4, 별이라 3. 원래는 3543인데 글자 수가 5가 3543에 5가 7로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초장에 어로님 이 세 글자 종장, 첫음보, 삼음절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시조의 형식을 기본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평시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둬야 되겠고요. 자,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고 주제로, 그 다음에 추상의 구체화가 사용되어 있고, 음성상징어, 그 다음 우리말의 묘미가 잘 드러났다. 한자가 물론 춘풍과 동지에 춘풍에 쓰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말이 많이 사용됐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 둬야 되겠고요. 자,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자,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화자의 태도를 한번 사문과 태도를 정리해 보자. 자, 가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나는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때요? 화자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둘 다 공통적으로, 자, 둘 다 님의 부재. 님의 부재라는 점에서 공통점입니다. 둘 다 님이 없어. 자, 가는 자, 윤하의 사건은 님과 이별이 확실히 있고요. 자, 나는 이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별은 아닌데 님과 떨어져 있죠. 그래서 님의 부재는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고 이별인가 아닌가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문제 나왔을 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둘 다 공통적으로 님의 부재야. 그러나 자세히 말하면 가는 이별이고 나는 이별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태도 보겠습니다. 자,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은 이별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고, 자, 나의 황진이의 동짓딸은 님을 기다리고 있고요. 자, 가에는 기다림은 없습니다. 이별을 수용하니까. 나에는 기다림이 있고, 자, 님이 온 날 밤의 즐거움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건 할 것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여기 18쪽을 보면요. 18쪽에 문학의 소통, 작품을 작가 중심으로 작가 맥락으로 보는 거, 독자 맥락으로 보는 거, 사회문화적으로 보는 거, 자, 이것들을 그냥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이것도 이미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제재하는 정의를 한 번 더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 내용 없네요. 자, 반복, 부정, 서리, 시독 대상의 변화.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빈칸 완성이 나와 있는데 빈칸 완성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기 바랍니다. 꼭 채워봤고 넘기지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채우길 바랍니다. 대조, 19, 주제의식. 자, 빈칸 채워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OX 문제가 나옵니다. OX 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확인할 테니까 OX 문제 꼭 정리해서 밑줄 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단원 문제 8번까지밖에 없네요. 자, 꼭 풀어보고 수업 시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 잘하고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한 상태에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이 응원합니다. 파이팅!